이거 나. 당장 꺼져. 흙바닥에 주저앉은 여자가 서류를 찢으려 몸부림쳤고 남자는 말없이 명함 한 장을 민석의 의사가 온 주머니에 조용히 꽂아 넣었습니다. 논문 데이터 조작되었더군요. 그 한마디에 의사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허공을 가르던 포크레인 삼날은 무덤 코앞에서 멈춘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난 30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땅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8월의 한 낮 고요한 선산에는 매캐한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쇠를 긁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땅이 울리는 진동 소리가 평화롭던 시골 마을의 오후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거대한 포크레인 한 대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입을 벌린 채 비탈길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육중한 쇠발톱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30년 세월을 그 자리에 묵묵히 버티고 서 있던 한 여인의 비석이었어요. 포크레인 기사가 무심하게 레버를 당기자 거대한 삼날이 공기를 가르며 비석을 향해 무자비하게 돌진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어구구 저를 어째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으려는 찰나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쾅 하는 쇳소리와 함께 포크레인의 삼날이 허공에서 급정거하며 멈춰섰습니다. 비석 코앞 불과 1미터도 남지 않은 아슬아슬한 거리였어요. 포크레인 기사가 놀라서 조종간을 놓칠 뻔한 이유는 흙먼지 사이를 뚫고 미친 듯한 속도로 돌진해온 검은색 세단 때문이었어요. 그 차는 마치 포크레인과 정면 충돌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듯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기계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급정거로 인해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매캐하게 진동했고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성난 도깨비불 같았었죠. 잠시 후 세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흙투성이 바닥 위로 먼지 한 톨 없어 보이는 최고급 수제 구두가 땅을 밟고 내려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한낮의 더위마저 식혀버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 남자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고개를 들자 포크레인 옆에서 껌을 씹으며 구경하던 민석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민석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갈색 커피물이 그의 명품 구두 위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신발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입을 떡 벌린 채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설마 뉴스에서 봤던 그 존스 홉킨스 최연소 종신교수? 에이 말도 안 돼. 그 거물이 여길 왜 와?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민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어요. 도대체 왜 의사 가운을 코스프레용으로 입고 다니는 껍데기뿐인 엘리트 민석이 이 남자 앞에서 사색이 된 걸까요? 시간은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 3시간 전 마을 입구는 난데없는 소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평소에는 경운기 소리나 가끔 들리던 조용한 시골길에 붉은색 대형 현수막이 내걸리고 덤프트럭 3대가 경적을 빵빵 울려대며 난입했거든요. 현수막에는 김민석 원장개원 예정부지 VVIP 프리미엄 실버타운 건립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어요. 트럭들이 어찌나 험하게 운전을 하는지 마을 회관 앞 평상을 들이받을 뻔하며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마침 평상에 앉아 장기를 두던 김노인과 박노인이
화들짝 놀라 장기판을 엎으며 뛰쳐나왔죠. 이보시오. 운전을 뭐 그따위로 해. 사람 칠 뻔했잖아. 박 노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지만 트럭 기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때 트럭 뒤를 따라오던 고급 승용차의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어요. 차 안에서는 계절에 맞지도 않는 두꺼운 코트를 입은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강만식의 첩 김 여사였죠. 김 여사는 코트 깃을 세우며 명품 선글라스 너머로 노인들을 흘겨보았습니다. 아, 비키세요, 비켜. 공사 차량 들어가는 거 안 보여요? 늙으면 귀도 먹나? 빨리빨리 길 안 트고 뭐해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앙칼지고 날카로웠어요. 예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죠. 소란스러운 소리에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논두렁을 가로질러 뛰어왔습니다. 김 여사님,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천벌 받아요, 천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큰 사모님 묘소를 파내서 병원을 짓겠다는 게 사람이 할 짓이요? 거기가 어떤 땅인데 30년을 큰 사모님이 지켜온 자리 아니오. 이장의 호통에 김 여사는 차 문을 벌컥 열고 내렸습니다. 이장님 말 조심하세요. 우리 형님 남편이나 내 남편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호적에 같이 올라가 있는 내 서방님이라고요. 그 양반 핏줄인 내 아들이 병원 좀 짓겠다는데 죽은 형님이 좀 비켜주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산 사람이 살아야지 죽은 귀신 묘자리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유난을 떨어요. 유난을. 그때 김 여사의 곁으로 갓 다림질한 의사 가운을 어깨에 걸친 아들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짝다리를 짚고 서서 입안에 껌을 짝짝 소리나게 씹으며 노인들을 훑어보았어요. 목에는 굳이 진료실도 아닌데 청진기를 목걸이처럼 걸고 있었죠. 어르신들 진정들 하세요. 제가 여기서 최고급 요양원 크게 지으면 마을 분들 진료비 30% 깎아드린다니까요. 아프면 읍내까지 나가기 힘드시잖아요. 죽은 뼈다귀 지켜서 뭐하게요? 산 의사가 옆에 있는 게 100배 낫지 않겠어요? 민석은 노인들을 조롱하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묘소 주변을 손으로 가리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엄마, 여기 뷰가 딱이네.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이 자리에 VIP 실버타운 올리면 강남 노인네들 돈 싸들고 줄을 서겠어. 빨리 밀어버려. 시간 없어. 민석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나 민석인데. 땅 정리 오늘 다 끝나요. 이제 건물만 올리면 강남 그깟 병원들 다 제 발밑이죠. 자재는 무조건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넣어주세요. 네네, 돈 걱정 마시고요. 민석의 허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멀쩡한 산소를 파내는 건 꺼림칙했기 때문이죠. 인부 반장이 머뭇거리며 김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그래도 산소인데 제사는 지내고 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반장의 말에 김 여사는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다발을 꺼내더니 인부 반장의 얼굴을 향해 뿌리듯 던져버렸어요. 돈 더 줄 테니까 잔말 말고 당장 밀어버려. 해지기 전에 뼈까지 다 출연해서 화장터로 보내라고. 내가 내 땅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돈다발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포크레인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 여사는 본처의 비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형님, 방 빼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죽어서 땅 차지하고 있으면 뭐해? 산 자식 병원 지어주는 게 남는 장사지. 안 그래요?
김 여사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비석을 넘어 그 뒤에 펼쳐진 넓은 선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번들거렸습니다. 포크레인의 거대한 톱니가 땅을 파고드는 그 끔찍한 소리는 마치 사람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달려오던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현수의 귓가에는 기계음 대신 30년 전 그날 밤의 천둥 소리가 겹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언제나 예고도 없이 찾아와 심장을 후벼 파는 법이죠. 시간은 순식간에 30년 전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으로 바뀝니다. 그날은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음산한 밤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젊은 시절의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진흙탕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철퍼덕 마이너스. 형님, 아직도 눈치가 없으시네.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서방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라니까? 첩이 본처보다 상전인 거 몰라. 김 여사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어린 현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김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게, 김씨. 제발 부탁이네. 우리 현수 아직 어린데 이 밤중에 어디로 가란 말인가. 제발 날이 밝을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주게. 하지만 김 여사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마루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10살이었던 어린 현수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엄마. 현수는 빗속으로 뛰어들어 넘어진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김 여사를 노려보는 그 어린 눈빛에 서린 것은 공포가 아닌 지독한 복수심이었죠. 김 여사는 비웃으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어머, 얘 눈 뜨고 있는 것 좀 봐. 그래, 억울하니? 억울하면 너도 나중에 성공해서 복수하러 오렴. 그럴 주제나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호호. 현수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 우리 여기서 나가자. 내가 약속할게. 나중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1000배, 10,000배 더 성공할게. 세계 최고의 의사가 돼서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저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번쩍 마이너스.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어린 현수의 결의에 찬 눈동자가 현재의 강현수의 눈빛과 겹쳐졌습니다. 화면은 다시 30년이 흐른 현재 마이바흐 뒷좌석으로 돌아옵니다. 현수의 옆 좌석 가죽 시트 위에는 액자 하나와 낡은 수첩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최연소 종신 교수 위촉장이라는 영문 글씨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 수첩은 모서리가 다 해져 너덜너덜한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현수의 시선이 저 멀리 산중턱, 포크레인이 흙을 파내려 하는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석이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현수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들을 밟아버릴 힘을 갖기 전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던 그 약속 지키느라 3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다 끝낼 힘을 가져왔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사가 백미러로 현수의 표정을 살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 앞에 포크레인이 작업 중입니다. 길이 막혔는데 어떡할까요? 밀고 들어가세요. 들이받아서라도 세우세요. 당장. 기사가 엑셀을 깊게 밟자 마이바흐는 포효하듯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 여사와 민석이 있는 공사 현장을 덮친 엄청난 굉음. 쾅 마이너스.
차가 급정거하며 포크레인 바로 앞을 가로막는 순간 현장의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김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민석은 눈앞에 나타난 압도적인 고급 세단의 위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차 문이 열리고 현수가 흙바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30년 전 빗속에서 쫓겨났던 그 어린 소년이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현수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수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가 반짝였습니다. 현수는 옷매무새를 다듬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고개를 들어 김 여사와 민석을 응시했습니다. 180cm가 넘는 큰 키,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눈빛.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 오직 민석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품 구두에 커피가 묻은 것에 짜증이 나 있었고 감히 자신의 공사를 방해한 이 불청객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으니까요. 이봐요 아저씨. 당신 뭐야? 운전 똑바로 안 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차를 들이밀어. 여기 사유지야 사유지. 남의 공사 현장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업무방해로 고소당하고 싶어? 경찰 부르기 전에 차 빼. 민석의 목소리는 삑사리가 날 만큼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민석의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시선은 오직 하나 포크레인 삼날 아래 위태롭게 서 있는 어머니의 비석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민석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비석 앞. 30년 만에 마주한 어머니의 이름. 그런데 현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비석 위에 웬 흉물스러운 물건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김 여사의 명품 핸드백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공사 지시를 하느라 귀찮아서 남의 묘비, 그것도 자신이 쫓아낸 형님의 비석 위에 짐짝처럼 올려둔 것이었습니다. 현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30년 전 빗속에 내던져졌던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가 떠올랐습니다. 현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팔을 크게 휘둘러 저 멀리 구석에 있는 진흙탕 무릉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첨벙 마이너스. 그 광경을 본 김 여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미쳤어. 아, 이 미친놈아. 그게 얼마짜린데. 김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흙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진흙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릉덩이에 손을 집어넣어 가방을 건져 올렸죠. 너 제정신이야. 이게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한정판이라고. 어딜 남의 귀한 물건에 손을 대. 김 여사의 악다구니에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이 묻힌 신성한 땅입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희생한 분의 이름 위에 짐승 가죽 들이대는 거 아닙니다. 예의를 배우지 못했군요. 옆에 있던 민석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남의 땅에 와서 깡패짓이야. 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의사야 의사. K대학병원 과장이라고.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이 함부로 훈계질할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민석은 자신의 목에 걸린 청진기를 손으로 들어 보이며 흔들었습니다. 현수의 시선이 민석의 손에 들린 청진기로 향했습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청진기. 네. 환자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 들으라고 있는 물건이지. 땅 투기하러 다닐 때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 아닐 텐데. 의사 가운이 작업복인가 보죠?
현수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민석은 말문이 막혀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때 흙 묻은 가방을 닦아내던 김 여사가 고개를 들어 현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현수의 이목구비, 그리고 저 서늘하고 도끼 어린 눈매. 어디서 봤는데? 저 눈빛. 30년 전 비 오는 밤.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10살짜리 꼬마의 눈빛이 김 여사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그 맹랑했던 꼬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울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김 여사가 뒷걸음질 치자 현수는 품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낡은 수첩 하나. 남편이, 그러니까 현수의 아버지가 밤마다 서재문을 잠그고 무언가를 적던 바로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현수가 일기장의 겉표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들 몰래 밤마다 눈물로 쓰셨던 기록입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굶기고 꼬집고 방에 가두면서 했던 짓들. 여기 다 적혀 있더군요. 현수의 말에 김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 땅 30년 전부터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 싶어 했던 건 땅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저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현수의 눈빛이 민석의 하얀 가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듯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의사 가운, 의사 놀이는 병원에서 하세요. 여기는 당신들 무대가 아닙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현수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오고 있었어요. 현수의 손에 들린 낡은 일기장이 김 여사와 민석에게 묵직한 충격을 안겨준 그 순간 현수는 곁에 서 있던 수행비서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칠 가방을 들어 올려 현수 앞에 내밀었죠. 딸깍 마이너스. 정적이 감도는 선산에 가방 잠금 장치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현수는 가방 안에서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한 장을 꺼내 김 여사의 코앞에 쫙 펼쳐 보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가 가진 위력은 뒤에 서 있는 거대한 포크레인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고 소유자란에는 강현수라는 이름 세 글자가 붉은 도장과 함께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으니까요. 현수의 목소리가 선산의 공기를 가르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증여일자, 소유자 강현수, 보이십니까? 아버지는 이미 이 땅을 법적으로 저에게 넘기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김 여사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리며 서류 위를 빠르게 훑쳤습니다. 남편이 자신 앞에서는 웃으면서 비위를 맞추는 척하더니 뒤로는 몰래 본처 아들에게 이 알짜배기 선산을 넘겼다는 사실에 김 여사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미 그때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제 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수로 당신들한테 또 땅을 물려줍니까? 당신들이 침에 걸린 아버지 손가락 억지로 눌러서 받아낸 그 지장 찍힌 각서? 그거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는 휴지 조각입니다. 이미 남의 것이 된 물건을 놓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셈이니까요. 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수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날짜와 이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건 조작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관공서의 붉은 도장이 마치 그녀를 비웃듯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럴 리가 없어. 그 영감이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거 조작이야. 사기라고. 내가 그이 수발 다 들 때인데 나 몰래 딴 주머니를 찾다고? 말도 안 돼. 김 여사는 서류를 구겨버릴 듯이 쥐고 악을 썼습니다. 평생을 남편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본처 자식을 챙겼다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던 겁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종이 한 장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아니야. 이거 다 가짜야. 어디서 위조 서류를 들고 와서 사기를 쳐. 내 변호사 부를 거야. 김 여사가 발광을 하며 서류를 찢으려 하자 비서가 재빠르게 다가와 서류를 회수했습니다. 김 여사는 허공에 헛손질을 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란 속에서도 단 한 사람, 민석만은 서류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시선은 등기부등본이 아닌 현수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어딘가 낯익다 싶었던 그 얼굴. 선글라스를 벗고 가까이서 보니 민석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의대 시절 지도 교수님이 강의실 화면에 띄워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영상. 전 세계 흉부외과 의사들이 기립박수를 치던 그 전설적인 수술 장면. 그리고 권위 있는 의학 잡지 표지를 장식했던 그 동양인 의사의 얼굴. 가드 핸드신의 손. 멈춰버린 심장도 다시 뛰게 만드는 남자. 민석의 입이 벌어지다 못해 턱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따위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의 정체가 이 땅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잠깐, 당신, 아니 설마. 민석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흉부외과 강현수 교수님? 민석의 질문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도 악을 쓰다 멈추고 멍하니 아들을 쳐다봤죠. 현수는 대답 대신 재킷 안주머니에서 얇은 금속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금박이 입혀진 고급 명함 한 장을 꺼내 멍하니 서 있는 민석의 하얀 의사 가운, 그 가슴 주머니에 꽂아주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모욕적일 정도로 정중하게 말이죠. 자네가 내 이름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군. 읽어봐. 내가 누군지.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꽂힌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명함 속 글씨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잔즈 하프킨즈 유너버서티 영거스트 테니어드 프로페서, 역대 최연소 종신교수, 글로벌 바이오 파운데이션 CHAIRMAN, 글로벌 바이오 재단 이사장 강현수.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흙바닥에 명품 바지가 더러워지는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의사사회에서 존스 홉킨스 역대 최연소 종신교수라면, 그것도 한국인이 그 자리에 올랐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재단 이사장이라니. 한국 의료계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민석이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형이, 아니 교수님이, 왜 여기에? 민석은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의대생 시절 교과서 표지에서나 보던 롤모델이자 전설이 자신의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하고 밟으려 했던 쫓겨난 본처 자식이라는 사실에 뇌가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개원하려던 병원, 자신이 들어가려던 학회,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의 이복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 여사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교수라는 직함은 그저 학교 선생님이나 병원 의사 선생님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꼴을 보자 김 여사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아, 김민석, 너 왜 그래? 정신 안 차려. 교수가 뭐 대수야? 교수가 돈이 많아? 병원 지을 땅 주인이면 다야? 우리 민석이 너도 의사야. K대 병원 과장이라고. 어디서 꿀려? 일어나. 당장 안 일어나. 김 여사가 현수에게 대들려 하자 민석이 기겁을 하며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제발 좀 닥쳐. 제발. 아니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 앞에서 길을 못 펴. 이분은 그냥 의사가 아니라고. 의학계의 전설이야. 내가 쓴 논문 심사위원이란 말이야. 내 목숨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민석의 절규에 김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논문 심사위원? 목숨줄? 그제야 김 여사도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공포에 떠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현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민석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현수의 긴 그림자가 민석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현수는 민석을 내려다보며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네가 쓴 흉부외과 논문, 내가 심사위원으로 몇 번 봤지.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더군. 힉. 민석이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력보다는 야망이 크던데 그 야망을 환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쏟는 줄은 몰랐네. 환자 살릴 연구는 안 하고 남의 묘지 파낼 연구만 했나 보군. 현수의 독설은 민석의 폐부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가 다시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최고의 권위자에게 자신의 밑바닥을 들켰으니 의사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박살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겁에 질려있던 노인들이 하나둘씩 허리를 펴고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죠. 아이고, 들었어? 쫓겨난 큰댁 아들이 의사 중에 왕초가 돼서 돌아왔대. 그럼 그렇지. 하늘이 무심할 리가 있나? 강 선생. 아니 강 교수님 만세. 이장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30년 전 쫓겨날 때의 그 불쌍하던 꼬마가 이렇게 번듯하다 못해 거대한 인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 자기 일처럼 기뻤던 것입니다. 김 여사, 맞지?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주인 있는 땅 건드렸으니 이제 감방 갈 일만 남았구만. 이장의 놀림에 김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김 여사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오기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이 멍청한 놈아. 교수가 밥 먹여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돈 들인 게 얼만데? 그리고는 바닥에 드러눕다시피 하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억지 쓰고 버티고 악을 써서 남의 것을 뺏는 것. 법대로 해. 배째. 어쨌든 우린 점유권이 있어. 공사 강행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내 시체 위로 지나가라고 해.
김 여사는 흙바닥을 구르며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논리가 안 통하면 몸으로 때우겠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현수는 그런 김 여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픽 웃었습니다. 법, 좋죠.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법. 현수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법이 뭔지, 진짜 권력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현수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누르자 민석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주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수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는지 민석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찰을 부르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의 의사 생명을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현수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현수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접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십시오. 현수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선산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현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말입니다. 현수는 민석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옆에 있던 수행비서에게 나직하게 지시했습니다. 미국 재단 법무팀에 연락해서 K대학병원에 보낸 연구비 지원 협약서 파기한다고 전해. 위약금은 내가 낼 테니 지금 즉시 처리하라고 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민석의 양복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K대학병원 병원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병원장님? 민석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폰을 켠 듯 사방으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석? 너 지금 밖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네. 갑자기 무슨. 방금 존스 홉킨스 재단에서 공문이 날아왔어. 연구비 전액 철회하겠대. 이유가 내놈 연구윤리 위반이랑 데이터 조작 때문이라는데 이게 사실이야. 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병원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발. 설명은 무슨. 당장 짐 싸. 아니, 짐 쌀 필요도 없어. 넌 해고야. 징계위원회 열어서 의사 면허 박탈 건의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병원 말아먹을 작정했어. 뚱마이너스. 매정한 통화 종료음이 민석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민석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진 휴대폰이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민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의사라는 타이틀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옆에서 눈치만 보던 김 여사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전화 한 통으로 사람을 잘라. 내가 신이야? 우리 민석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장 다시 전화해. 취소하라고 해. 김 여사는 현수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현수의 곁을 지키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거대한 벽처럼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현수는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으로 김 여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생?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훔친 돈으로 쌓은 탑은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당신들이 쌓은 건 실력이 아니라 탐욕이었으니까요. 이 나쁜 놈이. 그때 산 아래쪽에서 검은색 대형 승합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왔습니다. 현수가 미리 호출해둔 호송 차량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내리더니 주저앉은 민석과 발광하는 김 여사를 포위했습니다. 현수가 턱짓으로 차를 가리켰습니다. 태워. 어디로 가는 거야? 나 안 타. 경찰 불러. 이거 납치야, 납치. 김 여사가 발버둥치며 땅바닥을 굴렀지만 경호원들의 악력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민석 역시 짐짝처럼 들려 승합차 뒷좌석에 처박혔습니다. 납치? 천만에요. 가족 상봉시켜드리는 겁니다. 현수는 닫히는 차 문틈으로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잊고 살았던, 아니 철저히 이용만 했던 진짜 피해자에게 사죄하러 가는 길입니다.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쾅! 승합차 문이 닫히고 김 여사의 비명소리는 차 안에 갇혔습니다. 현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신의 마이바흐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흉물스럽게 서 있던 포크레인이 보였습니다. 현수는 창문을 내리고 겁에 질려 서 있는 인부 반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반장님, 이 흉물스러운 기계들 당장 치우세요. 그리고 훼손된 잔디 오늘 안으로 원상복구 해두십시오. 제 어머니가 시끄러운 걸 싫어하십니다. 아이고, 예요.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치워놓겠습니다. 인부들이 허둥지둥 장비를 철수하는 모습을 뒤로 한 채 현수의 차는 미끄러지듯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 뒤를 김 여사와 민석을 태운 승합차가 죄인 호송차처럼 따르고 있었죠. 차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현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이제 곧 지옥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차량 행렬은 뽀얀 먼지를 남기며 마을을 빠져나갔고 목적지인 요양병원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곳에는 30년의 한을 풀어낼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흙먼지 날리던 선산의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어느새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도심 외곽의 요양병원 복도입니다. 뚜벅 마이너스 뚜벅 마이너스. 서늘한 복도 끝 VIP 병동이라는 팻말이 붙은 병실문 앞으로 현수의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비싼 병실이라 해도 병원 특유의 톡 쏘는 소독약 냄새와 죽음이 가까워진 노인들의 희미한 채취는 감출 수가 없었나 봅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서늘한 공기가 보는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병실 안 창가 쪽 침대에는 한 노인이 힘없이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 듬성듬성한 백발, 그리고 초점 없이 멍한 눈동자. 과거 호탕하게 사업을 지휘하던 강만식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숨만 붙어있는 껍데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마치 노인의 처지와 닮아 보였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현수가 김 여사와 민석을 방강제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명품 옷을 입은 두 모자의 행색은 그야말로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죠. 김 여사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는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몰락을 막아줄 마지막 방패막이었으니까요. 여보, 당신 정신 좀 차려봐. 당신 큰아들이라는 놈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해. 내 꼴 좀 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김 여사는 환자복을 입은 남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당신이 나한테 이 병원 지어준다고 했잖아. 땅 준다고 했잖아. 저놈한테 아니라고 말해. 얼른. 김 여사의 목소리는 표독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하는 태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폭력적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보던 아버지가 김 여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김 여사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히, 싫어. 저리 가.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버지는 링거줄이 꼬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대 구석으로 몸을 말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치매 노인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학대와 공포에 길들여진 매맞는 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현수 쪽으로 기어가더니 현수의 등 뒤로 허겁지겁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수의 재킷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무서워. 내 밥 뺏어 먹는 여자야. 밥 안 줘. 꼬집어. 아파. 살려줘. 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입고 있는 환자복 소매가 말려 올라간 곳에는 시퍼렇게 멍이 든 자국과 손톱으로 꼬집힌 상처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간병인도 못 쓰게 하고 직접 돌보겠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학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등 뒤에 숨은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아버지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예요. 현수예요. 아버지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 내 아들, 내 아버지. 의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때 약속했잖아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어머니 묘소. 제가 지켰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막았어요. 어머니? 묘소? 그 단어가 아버지의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린 걸까요? 아버지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들어 현수의 얼굴을 더듬거렸습니다. 주름진 손바닥이 현수의 뺨에 닿자 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투둑 마이너스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입술을 실룩이며 떠듬떠듬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냐? 내 새끼. 진짜 현수냐? 아이고. 세상에. 살아있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내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현수도 붉어진 눈시울로 아버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현수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30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토해내는 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못나서 너랑 내 어미를. 흑흑. 저 여자가 나를 가뒀어. 무서워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의 뒤늦은 참회와 서러운 오열에 병실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오직 김 여사만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었죠. 이 영감이 노망이 났나? 누구더러 죄인이래. 내가 똥오줌 받아낸 세월이 얼만데. 여보, 정신 차려. 저건 자식이 아니라 사기꾼이야. 김 여사가 또다시 달려들려 하자 현수가 벌떡 일어나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현수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슬 퍼런 단죄의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김 여사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받으세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김 여사가 엉겁결에 받아든 봉투 안에는 이혼 소송 청구서와 위자료 포기각서,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변호사를 통해 미리 작성해 두신 겁니다. 이혼 서류에 이미 아버지 도장은 찍혀 있습니다. 현수는 덜덜 떨고 있는 김 여사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간병비 명목으로 아버지 연금이랑 예금 횡령한 내역서도 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밥 달라고 할 때마다 꼬집고 때린 CCTV 영상도 확보했고요. 병실에 카메라가 없는 줄 알았습니까? 뭐라고? 노인 학대죄, 특수폭행, 업무상 횡령, 거기에 불법 묘지 훼손 시도까지. 변호사 말로는 징역 5년은 거뜬하다더군요. 감방에서 콩밥 먹기 싫으면 당장 이 병실에서 나가세요. 현수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김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을 남편 머리 꼭대기에서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민석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 아버지의 침대맡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저 민석이에요. 둘째 아들 민석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민석은 아버지의 환자복 바지를 잡고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 병원 잘렸어요. 의사 면허도 취소된대요. 저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아버지 돈 많잖아요. 형한테 말 좀 해주세요. 네,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는 눈물 젖은 눈으로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자식에 대한 애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보다 못한 타인을 보는 듯한 싸늘함 뿐이었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나는 아들이 하나뿐이다. 아버지는 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강현수 하나뿐이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어미랑 똑같아. 돈밖에 모르는 괴물들이야. 나가거라. 아버지. 민석은 바닥에 엎어져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으앙, 망했어. 다 망했어. 그때 현수가 호출한 병원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김 여사와 민석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환자분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나가주세요. 이거 못 나가. 내가 이 사람 마누라야. 조강지처라고. 내가 30년을 모시듯 살았는데 빈털터리로 쫓겨날 순 없어. 이 돈 다 내 거야. 김 여사는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문틀을 긁으며 끔찍한 소리를 냈지만 요원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복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으악,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김 여사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병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현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를 다시 눕혀드리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드렸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평화였습니다. 아버지는 현수의 손등에 자신의 야윈 얼굴을 비비며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비가 못나서 너를 너무 고생시켰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왔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지켜드릴게요. 엄마 몫까지 제가 다 할게요. 현수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현수의 눈물이 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의학계의 거물 강현수가 아니라 30년 전 빗속에서 쫓겨났던 10살 꼬마 현수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눈물의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에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내려와 두 남자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뒤 대한민국 아침 뉴스는 한 대학병원 의사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는 보도로 떠들썩했습니다. TV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민석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고 앵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명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투기를 시도하고 심지어 부친의 본처 묘소를 무단으로 훼손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의사는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어 좁은 모텔 방 안 TV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마이너스. 브라운관이 깨지며 뉴스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휴대폰은 이미 불이 난 것처럼 울려대고 있었으니까요. 발신자는 의사협회, 병원 감사팀, 그리고 빚을 독촉하는 은행들이었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으악,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의사면허 정지라니. 영구 제명이라니. 말도 안 돼. 민석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생명 윤리를 저버렸고 그 대가는 파멸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앞에서도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 사람들아.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의사야. 감히 어디다 딱지를 붙여. 김 여사는 현관문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려는 집행관들의 팔을 물어뜯으며 발악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명품 가방, 보석함, 그리고 그토록 아끼던 호피 무늬 코트 위에도 가차없이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사모님, 공무집행 방해하지 마세요. 이미 경매 넘어갔습니다. 오늘 안으로 집 비워주셔야 합니다. 뭐? 오늘 안으로.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내 돈 내놔. 내 집 내놔. 김 여사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돈을 횡령하고 아들 병원 짓는답시고 쓴 사채 빚, 그리고 공사 위약금까지 이 모든 빚더미가 쓰나미처럼 몰려와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해가 질 무렵 김 여사와 민석은 야반도주하듯 짐 가방 2개만 달랑 들고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도시 변두리의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캣캣?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야 해? 민석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으니까요. 김 여사는 멍하니 천장에 핀 얼룩을 바라보며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형님 쫓아내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 그 형님 아들한테 내가 쫓겨나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민서가. 화려했던 첩의 말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반면 고향 마을 선산에는 때 아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장구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고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돼지 잡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현수가 어머니의 묘소를 정비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말아먹으며 연신 싱글벙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강 교수, 아니 강 회장님, 정말 고맙소. 우리 마을에 이런 경사가 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장이 현수의 두 손을 꼭 잡고 흔들었습니다. 현수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장님. 그동안 제 어머니 묘소 자풀안잘하게 돌봐주신 거 다 압니다. 이게 제 작은 보답입니다. 현수는 마을 회관의 발전 기금으로 10억 원을 쾌척하고 의료시설이 없어 아파도 참아야 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무료 진료소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처 아들이 효자야, 효자. 의사 중에 의사라니까. 그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게 말이야.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그 착한 심성이 어디 가겠어? 할머니들은 현수의 등짝을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시선은 산중턱, 말끔하게 정비된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흙먼지 날리던 초라한 무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최고급 검은 오석으로 깎아 만든 비석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비석에는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기리며 아들 강현수 올림이라는 금빛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현수가 쫓겨나던 그날처럼 말이죠. 현수는 마을 어귀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교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접니다. 민석입니다. 현수는 빗소리에 섞인 그 목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산을 집어들고 천천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 빗속에는 민석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얼굴, 헝클어진 머리,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어깨, 오만방자하던 의사 과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민석은 흙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저 지방 보건소라도 가게 해주세요. 아니, 페이닥터라도 좋습니다. 먹고는 살아야죠. 저 빚이 산더미입니다. 제발 의사 면허만은 살려주세요. 네. 현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우산을 쓴 채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꼬를 한 이복 동생. 예전 같았으면 측은지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민석이 흘리는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밥그릇을 잃은 자의 억울함이라는 것을요. 현수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옷 더러워진다. 형님, 그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민석이 희망에 차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다음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착각하지 마. 현수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의사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사람 생명을 내 야망의 도구로 쓰는 이상 넌 의사 가운 입을 자격 없어. 형님, 처음부터 다시 배워.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부터. 그게 안 되면 넌 영원히 메스 잡을 일 없을 거야. 쾅 마이너스.
현수는 미련 없이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민석은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으흐흑, 으앙. 빗속에 남겨진 민석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 전봇대 뒤에서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대문 앞에서 쫓겨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어린 현수와 본처 형님, 비 오는 날 갈 곳 없어 떨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쫓겨난 자기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형님, 방 빼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자신이 며칠 전 비석 앞에서 내뱉었던 그 오만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미쳤었지. 형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김 여사는 전봇대를 붙잡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가 너무나도 무섭게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현수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소주 한 병과 북어포를 들고 선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잔디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새로 세운 비석은 듬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비석 앞에 앉아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수 왔습니다. 현수는 술잔을 비석 앞에 올리고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는 현수의 손길은 마치 살아있는 어머니의 뺨을 만지는 듯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셨죠? 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벌 받았어요. 이제 억울해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현수는 비석에 기대어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산들바람이 불어와 현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스르르 마이너스. 그 바람결이 어찌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마치 어머니가 투박한 손으로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했다. 내 아지. 이제 됐다.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함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질게요. 지켜봐 주세요. 현수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선산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어느덧 다시 아카시아 향기가 짙어지는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강현수의 삶,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꾸기에는 충분한 세월이었죠. 서울 도심 한복판,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이주영 기념 노인 전문센터,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현수가 사제를 털어 설립한 이곳은 개원 1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노인 전문 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비는 마치 호텔처럼 안락했고 최첨단 의료 장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곳의 접수 창구에는 수납보다 안내를 받는 어르신들이 더 많았습니다. 원장님, 뉴스 보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한테 초청받았다면서요? 그런데도 거길 안 가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 봐주러 왔어? 아이고, 이 귀한 양반이.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들이 현수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현수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환자의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어르신들 무릎이 더 중요하죠. 거기는 저 말고도 의사 많잖아요. 존스 홉킨스 최연소 종신교수라는 세계가 주목하던 화려한 타이틀. 현수는 그 능력을 돈벌이에 쓰는 대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내가 돈은 없고 이거. 한 할머니가 주섬주섬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텃밭에서 갔다 온 상추와 풋고추였습니다. 억만금의 수술비를 제안받던 신의 손 현수는 그 검은 봉지를 명품 가방보다 더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와, 마침 점심에 쌈 싸먹고 싶었는데. 할머니, 이건 진료비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수의 책상 위 어머니와 찍은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현수는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거둔 것이었죠. 현수의 병원이 존경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동안 도심의 그늘진 뒷골목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쩐 환풍기가 돌아가는 좁은 식당 주방.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 쭈그리고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고무장갑. 바로 김 여사였습니다. 아줌마, 굼벵이 삶아 먹었어? 접시 안 닫고 뭐해? 식당 주인의 고함에 김 여사가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아, 네네. 사장님, 금방 합니다. 죄송해요. 1년 전만 해도 백화점 VIP 룸에서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세 낼 돈도 없어 식당 뒷방에서 쪽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식당 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올해의 존경받는 인물 대상에 이주영 기념센터 강현수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강 교수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김 여사는 감전된 듯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선 현수는 너무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김 여사의 손에서 미끄러진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전처의 아들은 저 하늘의 별이 되었는데 자신은 남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는 현실. 아줌마, 일당에서 깐다. 주인의 호통에도 김 여사는 멍하니 화면 속 현수를 보며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형님, 내가 벌 받나 봐. 형님, 아들은 저렇게 용됐는데 내 팔자가 이게 뭐야? 비슷한 시각 한개인 병원 복도. 양손에 무거운 음료수 박스를 든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다 떨어진 구두에 낡은 양복. 한때 대학병원 과장이었던 민석이었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민석의 대학 후배였던 젊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 선배, 또 왔어요? 후배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전락한 민석은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이번에 저희 신약이 아주 잘 빠졌습니다. 샘플 좀. 아, 됐어요. 선배, 나 레지던트 때 기억나요? 나보고 멍청하다고 의사 그만두라면서 차트 집어던졌잖아요. 근데 지금 꼴 보니까 누가 그만둬야 할지 딱 보이네. 쾅! 문이 닫히고 민석은 차가운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야만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살. 그것이 탐욕의 대가였습니다. 민석은 음료수 박스를 끌어안고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주말 오후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고향 선산. 잘 닦인 산책로를 따라 최고급 전동 휠체어 한 대가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명품 캐시미어 담요를 덮어드리며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1년 사이 몰라보게 건강해지셨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은 덕분에 안색은 맑아졌고 무엇보다 눈빛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현수야, 저기 내 엄마가 웃고 있구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묘소를 가리켰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성공했다고, 그리고 아버지 건강해지셨다고 좋아하시나 봐요. 현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비석 앞에 섰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 비록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그 빈자리는 현수의 효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만식이가 왔소. 우리 현수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소. 다 당신 덕분이요.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노을빛을 바다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성은 모래알처럼 흩어지지만 진심으로 쌓은 삶은 저 바위처럼 단단하게 남는다는 것을요. 가시죠, 아버지.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 드셔야죠. 그래, 우리 아들. 된장찌개? 네. 어머니 손맛 그대로 끓여드릴게요. 최고의 의사이자 최고의 아들이 된 현수. 그가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가는 뒷모습 위로 따스하고 몽환적인 달빛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환한 달빛 같은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빛 아래 사연 한 줌이었습니다.